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그럼 반갑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아, 한 달 만에 하니까 좋은 점도 많네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자,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인간관계의 원리 3가지. 세상 만물은 네모로 이루어져 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물리학자죠. 얘기하셨는데, 2글자 뭘까요? 시간 아닙니다. 원자 맞습니다. 역시 세상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니까 그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우리 몸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분석해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를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죠. 원자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알면 만물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는 원자고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원자고 그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이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자는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고등학생 없나?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별로 안 하다 하시죠?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100억 분의 1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하다 하시죠? 여기에 동전이 하나 있다고 쳐요. 이 동전도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원자가 동전만 하다고 가정을 하면 동전은 얼마만해지겠습니까? 100억 배. 100억 배 커지겠죠. 그 100억 배가 얼마만 하냐? 지구만 하다는 거죠. 그 원자 크기가 동전이라면, 동전 크기만 해진다면 동전은 지구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리가 없죠. 네. 이런 걸 뭐라고요? 미시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미시세계. 우리는 거시세계에 살고 있는데 미시세계에 원자가 있는 거죠. 근데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요 가운데 있는 파랗고 빨간 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그냥 핵이 아니고 원자핵이라고 그럽니다. 원자핵. 여기 빨간 건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양성자. 그렇습니다. 양성자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원자핵 중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걸 양성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파란색은요? 중성자. 그렇습니다. 중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란 점은 뭘까요? 전자. 다른 분들 멘붕이네요. 예. 요 노란 점을 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자하고 원자핵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원자의 지름이 100m라고 하면 원자의 지름이라는 것은 원자핵과 전자를 포함한 크기죠. 그게 원자의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지름이 100m라고 가정을 하면 원자핵의 크기는 1mm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하고 원자핵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쨌든 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우리 인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력, 인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핵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양성자 수만큼 전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성을 띠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방금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돌아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가속이 생기거든요. 가속이 생기면 고전 물리학 차원에서 봤을 때 양자역학 이전을 고전 물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전 물리학으로 봤을 때는 이 전자기파라는 걸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가. 그 전자기파라는 걸, 전자기파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그 빛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빛을 방출하게 되면 에너지가 감소돼요, 증가돼요?
감소되겠죠, 당연히. 빛을 방출했으니까. 그러면 전자가 힘이 떨어지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다가 에너지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점점 플러스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책에서 보면 전자가 원자 핵주위를 돌다가 빛을 방출하면 실제로 빛을 방출합니다. 빛을 방출하는데 그럼 원자 핵하고 부딪혀가지고 충돌하게 되죠.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실제로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그런데 부딪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자하고 원자 핵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가 원자 핵 중심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까지는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제 그 다음 숙제가 뭡니까? 왜 원자 핵과 전자는 충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빛을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숙제인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죠? 네.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다시 만듭니다. 모형을 이런 모형으로는 방금 이 모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리더퍼드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원자 모형이에요. 이 원자 모형의 모순은 뭡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전자하고 원자핵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죠. 그래서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 모형을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죠. 핵이 중간에 있고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긴 한데 아까처럼 그렇게 돌지 않죠. 아까는 연속선상에 있었고 지금 원이 각각 다른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원자 핵 쪽으로 모여있는 원이었고 이렇게 원자 모형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를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전자가 이 궤도상에 있으면 정상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면서 정상 상태에 있는 원자 내 전자는 원운동을 하고 있지만 빛을 방출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뺏기죠.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뭐예요? 원자 핵과 충돌할 일이 없죠. 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여러 겹을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K의 에너지와 K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L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N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어떤 에너지가 더 세겠어요? K가 더 세죠. 왜냐면 가까이 있는데도 떨어져 있으려면 힘이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전자궤도의 양자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K의 에너지가 여러분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L의 에너지는 10이겠죠. 왜냐하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연속선상에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M의 에너지는 뭐예요? 15겠죠. 5, 10, 15 이런 식으로 가죠. 그 중간에 뭐가 없어요? 11, 12, 13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양자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양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띄엄띄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양자라고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무게를 달면 예를 들어서 뭐 10kg, 10.1kg, 12kg 이런 식으로 연속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양자는 물리량이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중간값이 없어요. 그 중간값이 없는 물리량을 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인 거죠.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럼 전자는 빛을 방출한다고 했는데 방금 보호 모형으로 하면 그럼 빛을 언제 방출하느냐? 회전을 하긴 하는데 정상 궤도에 있으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방출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출한다는 거죠. 이제 빛을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가 여기서 에너지 흡수한다는 건 빛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빛을 받으면 제일 밑에 있던 K 궤도에 있던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 들뜬 상태로 다음 궤도로 점프를 해요. 점프한 다음에 빛을 방출하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때 빛이 발생되는 겁니다. 점프했다가 떨어질 때 빛이 방출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궤도가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 빛을 방출할 때 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라디오 주파수처럼 파장이 길고 짧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일수록 파장이 길고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일수록 파장이 짧겠죠.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긴 하는데 선형으로 여러 개의 빛이 방출되는 겁니다. 왜?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설명이 가능해요? 원자에 빛을 쏴가지고 스펙트럼으로 통과시켰을 때 여러 개의 빛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형은 이제 태양광을 스펙트럼에 넣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광선이 7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태양광은 뭡니까? 단일광이 여러 개 섞여가지고 놓은 빛이니까 이렇게 연속선상에 무지갯빛깔 흔히 말하는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자 하나만 가지고 여러 전자층을 가지고 있는
그 원자 하나를 쏘면 단일 선으로 선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 선 하나, 노란 선 하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원자가 궤도가 다양하고 궤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파장이 다르고 파장이 다르니까 스펙트럼을 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선이 나온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죠.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 때문에. 그 이전의 원자 모형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설명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실험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상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이. 그런데 이 보호 원자 모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상 상태에 있는 전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 다른 전자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중간에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 저 뒤에서 제가 걸어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쪽으로 걸어 나오려면 중간에 이 복도를 걸어야 되죠. 복도를 걷지 않고 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가 K궤도에 있던 전자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갑자기 L에서 나타나. 그 L에 있던 전자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M에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나타난다는 거지. 이동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에너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양자다. 이 양자의 특성입니다. 그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숙제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K에서 L로 가고 L에서 M으로 가고 아니면 M에서 K로 올 때 이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 전자가 어떻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냐 말이지. 이게 이제 숙제였는데 물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으면 그런 현상을 이름을 하나를 붙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우리가 양자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지. 그거 보고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 이거예요. 그럼 양자도약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또 숙제가 됐겠죠.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봅니다. 양자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정답은 이겁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양자도약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다. 라고 말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양자 연구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왜 모르는 게 정상이냐 하면 이분 말씀을 빌리면 이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직접 보지 못한 전자의 운동이 거시세계의 운동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자전거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동하는 과정이 없이 좀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 그게 한계라는 거지. 근데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현실 세계의 사고에 맞춰가지고 원자를 보니까 그 원자가 틀렸다라고 모순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는 게 정상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론이 뭐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물질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풀이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질을 관측할 때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측정할 때 측정 만든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측과 동시에 측정 대상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측정 전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쉬운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맛을 볼 때 혀를 대가지고 맛을 보잖아요. 아이스크림에 혀를 대지 않고 아이스크림 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양을 먹어보더라도 아이스크림에 혀를 대야만 아이스크림 맛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혀를 대는 순간 아이스크림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면 우리가 맛을 보는 아이스크림 맛은 변한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변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변한 아이스크림 맛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기 전에 아이스크림 상태의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상태라는 거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 원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놓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만지면서 그게 물건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딱딱한 컵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막걸리 잔 아까 얘기하셨는데 막걸리 잔이 들어가 있다. 우리 만져가지고 막걸리 잔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깃털이다. 그것도 새의 아주 솜털이다. 그러면 이 솜털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솜털에 닿는 순간 솜털의 상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솜털의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죠. 왜? 우리가 측정을, 초기 상태를 영향을 주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 초기 상태를 모르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알 수 없으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은 결정론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고전역학이고, 열역학, 제2법칙 이런 게 고전역학이에요.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 이런 게 고전역학이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결정론, 확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예측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초기 상태를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관측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본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몸속에 있는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강의장에 불을 싹 다 꺼버리잖아요. 조명이 전혀 없다. 그럼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빛이 원자를 때리고, 이 형광등 빛이 저를 때린 그 빛을 반사하는 제 몸에 원자가 있겠죠. 흡수하는 원자도 있을 것이고 반사하는 원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색깔은 원래 이 곤색이라고 하는데 곤색이 아니죠. 곤색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와이셔츠는 흰색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와이셔츠라는 천이 흰색을 방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흰색으로 보는 거지. 이게 흰색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불을 다 꺼버리면 제 옷에는 아무 색깔이 없죠. 반사되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본다는 것은 제 몸에 빛이 비춰야만 가능한 일이죠. 빛이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 빛이 비춰야만 볼 수 있는데, 이 비춰진 제 몸에 어떤 원자들이 다시 그 빛을 방출하겠죠. 어떤 빛은 흡수하고 어떤 빛은 방출한단 말이지. 이 방출하게 되면 방출된 빛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간다? 망막에 상을 맺게 되죠. 여러분 눈에 상을 맺게 되면 그 상을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한 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실제 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몸의 원자가 방출한 빛을 보고 여러분은 저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저의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명 색깔을 바꿔버리면 제가 다르게 보이잖아. 그렇죠? 조명도 밝게 하면 또 다르게 보이고 좀 어둡게 하면 또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본다는 것은 실제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방출한 빛을 우리가 보고 본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를. 근데 이 양자세계에서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오늘 내가 김 과장님을 본다. 흰 와이셔츠 입었네. 이 정도지만 양자세계에서는 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걸 했거든요. 이중슬릿 실험. 우리 이 레이저 포인트도 보면 이게 레이저 포인트, 이 빛이잖아요. 이렇게 빛이죠. 레이저 포인트. 이 레이저로 이제 빛을 만들어가지고, 전자파죠. 빛은 전자파거든요. 그 전자파를 이렇게 틈이 있는 슬릿에다가, 그 틈이 한 0.1mm, 2mm 정도 돼요. 이 빛을 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빛을 쏘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요 구멍을 통과하겠지. 그럼 상이 어떻게 맺혀요? 요렇게 맺히겠지. 요 구멍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이 요렇게 맺히겠죠. 근데 이것은 이 빛이 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 입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파도 치는 거 보신 적 있죠? 연못에 이렇게 돌 떨어보면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그 물결이 먼저 나가는 건 물 자체가 아니죠. 파동인데 그 파동을 일으키려면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우리가 파동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동과 물은 다른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다르죠? 물을 매개로 파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귀에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리죠? 그거는 공기가 파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고막을 때리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에 의해서 가지만 소리라는 건 공기하고는 다른 거죠. 공기라는 매개체가 있어야만 소리가 나지만 공기와 소리는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물결이 번져 나가듯이. 그럼 여기에 줄이 여러 개 생기겠죠. 근데 이게 입자라면 직선 운동을 하니까 통과되는 것만 가서 이렇게 총 맞아서 찍히듯이 찍히겠죠.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럼 빛이 파동일까? 입자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누가? 토마스 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줄이 여러 개 생길 것이고,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줄이 두 줄만 생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파동이잖아요. 그럼 여기 슬릿을 통과한 이 물결하고, 이게 파동하고, 이 슬릿을 통과한 파동하고, 통과하고 나서는 이렇게 섞이게 되죠. 이걸 이제 간섭이라고 그럽니다. 간섭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섭이 되면 여기 맞을 때 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겠죠. 파동이니까. 구멍은 두 개인데, 슬릿은 두 개인데, 줄은 여러 개 생기겠죠. 파동이니까.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 슬릿이 두 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갑다. 그럼 파동이라 할지라도, 빛이 파동이라 할지라도 그 슬릿을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점이 하나만 생겨야 되지. 줄이 하나만 생겨야 되잖아. 왜? 간섭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지금 이중 슬릿이니까 여기서 간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슬릿이 하나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간섭이 안 일어나니까 줄은 하나밖에 안 생겨야 되죠. 파동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슬릿 한 개만 놔두고 또 빛을 쏴봤어요. 근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파동이라 하더라도 줄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게 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달은 거예요. 관측을 하려고 했는 거죠.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측하려고 우리 카메라를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파동처럼 행동하던 빛이 입자처럼 두 줄만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딱 치우니까 다시 여러 개의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 하나 갖다 놨더니 다시 두 줄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양자가 운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자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아까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파도가 일어나듯이. 근데 알갱이라면 입자는 이거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양자라는 놈은 파동이었다가 물질이 아니었다가 입자로 바뀌어서 물질이었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입자처럼 움직이고 안 보고 있으면 파동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이중 슬릿에다가 입자를 한 발씩 쏴봤어요. 하나씩. 그랬더니 얘가 두 줄로 나가더라는 거지.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한 줄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비달갱이를 하나 쐈는데 두 군데로 나눠서 가더라는 거예요. 두 개가 되어서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양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세계적인 물리학자들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양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양자라는 놈이 우리가 안 볼 때는 파동으로 움직이다가 보면 입자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 김강민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저런 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있으면 파동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 유령이든 뭐든 상상이 안 되지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달 모양이지 안 보면 달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파동처럼 흩어져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찰자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인데 동시에 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공존할 수도 있고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게 양자라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실험 결과 밝혀진 것은 관찰하면 물질이 되고 안 보면 파동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양자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 다 되셨죠? 네. 반만 되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세계를 보지 않았는데 원자 단위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 초기 조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측정하려고 닿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원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관측과 동시에 관측 대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관측 대상의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인간관계의 원리 세 가지. 그 방금 말씀드린 원리 세 가지하고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원자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라는 말과 사람도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원자라는 전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도 원자니까. 그렇죠? 세 번째, 내가 상대방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관찰자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상대방도 삐딱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고, 내가 상대방을 대단한 리더로 봐주면 그 사람은 대단한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양자역학에서 발견한 인간관계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진짜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뭐 대충의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어쨌든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자역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들의 운동을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죠. 인간도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타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어록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사람 만나도 내 그릇을 키우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대로 사람을 원자라고 생각하시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